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요즘 뭐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 핸드폰을 전부 다 진동으로 좀 전환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아예 꺼놓는 것도 괜찮아요. 한 2시간 뭐 세상 싫은 다니까 한 2시간 꺼놓죠. 빠르게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거나 전화를 꺼주시거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면서 워낙 그 로비가 어수선해서 혹시 빼먹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농민의 정책 제안서와 농민의 가입 안내문 그리고 가입 원석 안내 묶인 자료집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또 특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농민의 가입원서 공란이 많습니다. 그 공란을 오늘 꼭 그 가입원서 공란을 많이 채워주시면 우리 농민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가입원 정책 제안서 잘 보시고 가입원서 공란에 오늘 이 기회에 꼭 채워서 농민회가 회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7시 됐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선 7기 6.13 지방선거에 봉화군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농민의 소천지회장 이병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뜻깊은 날이 왜 뜻깊은 날이냐면,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귀농한 지가, 봉화에 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7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와서도 그렇고 봉화군수 후보 이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해본 적이 봉화 역사에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 군수후보 정책 토론회가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봉화군수 후보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역사일에, 봉화 역사일에 이렇게 처음 있는 정책 토론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기 이 자리가 한 350석 됩니다. 지금 뭐 아직도 오고 계시고 또 밖에 계신 분들 하면 오늘 뭐 한 500명은 아마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봉화 역사일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열기를 끝까지 잘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원래 김두성 후보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두 분의 후보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또 뭐 일당백 두 분 후보가 계시기 때문에 이 열기가 살아나는 데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분위기を풀 겸, 저도 좀 긴장을 풀 겸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게 뭐 이런 품격 있는 자리에서 사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긴장되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사회 볼 걸 막 걱정이 돼서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긴장하다 잠이 들어서 그런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진짜입니다. 신령님이 나타나셔서 민선 7기 봉화 본수를 전시해주고 가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사실은.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여기 성관이 직원도 계실 것 같고 지금 막 뭔가 영상 촬영하는데 이 걸릴 것 같아서 참 말을 못하고 있는데 말할까요? 그냥 확 말하죠. 이게 근질근질해서 죽는 것보다는 뭐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에요? 자, 뭐 제가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협조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자료집에 있으니까 토론의 순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고요. 협조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라는 게 사람들을 아주 민감하게 만드는 이 거라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과 잘 진행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각 후보의 농정 포부를 듣고 국민들이 적임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봉화농민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나아가 군의 농정과 관련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새롭게 군수가 되고자 하는 후보님께 전달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서로 경청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지지하는가에 상관없이 두 후보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를 즐겁고 흐뭇한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러실 수 있나요? 진짜로? 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개인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행료, 이미 그 질의서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진행요원들에게 질의서를 요청해서 질의서를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서를 주제 토론이 끝나기 조금 전, 대강 시간상으로 한 8시 조금 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진행요원들이 질의서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된 질의서는 토론 진행자에게 전달해서 토론 진행자가 질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는데요. 우선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참가자 소개와 토론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근데 후보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하실 게는 따로 또 있으니까요. 이번 순서는 인사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후보님 첫 번째로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욱 후보님 인사하시죠. 다음은 엄태항 후보님. 다음은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농민의 회원이자 우리 송성희 씨. 제가
송성실 소개하려다가 다른 분들도 소개 안 했는데 굳이 또 길게 설명하려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두 분 후보들과 두 분 후보의 양력 소개와 모두 발언이 있고 또 토론 진행자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홍화군 농민의 최만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욱 회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화군 농민회 회장 최만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뭐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금쪽 같은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 우리 후보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라서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뭐 피곤도 하고요.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지금 일들이 굉장히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점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참여 없이 봉화군이 그렇게 저절로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때 그때 그만큼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씩의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령과 성별 뭐 어떤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학연과 지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우리 후보님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검증받는 그러한 공정한 선거 문화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뭐 지금 1분 1초가 굉장히 금쪽 같은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하고 같이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봉화군 농민의 우리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농민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뭐 큰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을 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우리 회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어려운 난관과 조건을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 봉화군 농민회 회원들 좀 힘을 북돋는 의미에서 정말로 힘찬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참여 양력 소개 및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이 모두 발언은 후보님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실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은 각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드릴 거고요. 양력 소개를 드리는데요. 양력 소개는 저희가 공정을 이야기해서 두 후보님께 기본적인 이력 소개를 받고 양력 소개를 받고 그거를 글자 수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양력 소개를 드리고 양력 소개가 끝나면 후보님들께서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힘찬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노욱 후보님 양력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박노욱 후보님께서는 경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농업경영인의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민선 5기, 6기 봉화군수로 재직하시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호 2번 봉화군수 후보 박노욱입니다. 먼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뜻깊은 봉화군수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봉화군 농민의 최만욱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이 청소년 센터를 가득 메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농업인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저온과 잦은 강우, 또 일조량 부족으로 사과를 비롯한 고추, 수박 전체의 작물에 많은 냉해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기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8일 우리 지역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냉해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지난 4월 28일 제가 새벽 1위 과수농가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과수농가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줬고, 제가 간 그 가수원에 아오리하고 홍로 쪽에는 가지를 이렇게 잡고 흔드니까 이 과일 자체가 일단 대추월어질 듯해요. 냉해 피해가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 과장님이 올라오시고 대구 경북 능금농협의 장장님을 비롯해서 가수연구소에 우리 직원들도 오시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걸 냉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냉해 피해가 비단 우리 봉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전국 상황을 놓고 봤을 경우에 충청남도 예산이라든가 경상남도 거창, 전라남도의 무주 진안 장수 쪽에는 피해가 아주 극심하고요. 우리 경북에도 봉화를 비롯한 사과주산지 15개 시군 모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사과와 자두, 브루벨리를 달관 조사를 하니까 600여 헥타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6월 20일경에 착화가 된 이후에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경상북도에서 재지원금을 지난해까지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올해는 170만원으로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다행스럽고요. 우리 부문에서는 농어가 경영안전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도에서 오늘 이 자리에 박영국 도의원 후보님, 현직 도의원입니다만 도의원도 나오시고 했으니까 도비와 우리 또 경영안전지원조례 지난해 만들어놨는 그 기준에 응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 1일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입실할 때 밖에서 비가 소나기가 또 짜드는데요. 작년 6월 1일이 폭탄과도 같은 우박이 떨어진 날입니다. 오늘 또 일단 우박이 올까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올해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말로 이 오늘같이 이런 의미 있는 날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작년 6월 1일 우리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농경지 2,808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2,808헥타르고, 그로 인한 피해 농가 숫자는 약 한 3,070여 농가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의회와 농업인 단체가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국 최초로 농어가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문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입니다.
농업 발전이 곧 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의 중추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생산, 가공, 체험, 관광에 융복합된 농업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을 더욱더 확대하고 지금 판매장 뒤에 농식품 가공센터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은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가 거기를 찾을 것이고요. 또 수목원 앞에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을 30억의 사업비로 여기까지 건립을 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봉화군 농산물 공판장을 건립해서 지역 내의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또 현재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올해로 100억 원을 완전히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민선 7기 군수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농산물 재해기금을 100억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화 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리더 중심으로 농업의 자동화, 전문화, 산업화를 만들어가고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을 통해 작지만 강한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산농가들도 와 계십니다. 1년간 기간이 연장된 축사 적법화는 농업인 단체가 요구하는 특별법이 관철되도록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개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정개혁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우리 봉화한야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분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뭐 처음부터 제가 제 취향이 뭐해서 그냥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뭐 그거와 똑같이 엄태웅 후보님께서도 비슷한 시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엄태웅 후보님 양력 소개드리겠습니다. 엄태웅 후보님께서는 봉화 초중고를 졸업하시고 중앙대학교에서 약학대 학사,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민선 1기, 2기, 그리고 4기 봉화군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경상북도 전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빈자리 없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봉화의 농민들이 얼마나 생계가 정말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그 농사에 대해서 희망이 어떤 게 있을까 아마 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좋은 대안이 있을까, 우리 걱정스러운 것에 어떤 좋은 답들이 나올까 이렇게 걱정하시고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농사 지으니까 열심히 해도 자기 인건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점점 어려워요. 작년에 큰 우박이 왔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놨는데 이게 뭐 보험 든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도 또 보험도 안 쓰고 이런 분들은 1년 농사 망치면 또 빚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막 고추를 따거나 또 뭐 사과를 젓갈을 하거나 뭐 수확을 하거나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들어 일손 높게 가는데 그게 별 효용이 없는 것 같고 농촌인데 사람은 도시에서
이 안동이나 영주에서 차고 싶고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농민의 간부 여러분,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뭐 좀 느낌이 오나요? 아, 누구다 이런 느낌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제 토론 시간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 토론 진행자께서 오랫동안 앉아 계십니다. 주제 토론과 이제 개인 질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송성일 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봉화군 농민의 회원이면서 지금 현재 전농사나 경북도연맹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송성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저기 진행을 맡게 된 송성일입니다. 사실 두 후보님은 당당하신데 내 선거당인데 제가 왜 들리죠? 네, 사실 프로 정치가를 보시고 이제 아마추어 진행자가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잘, 네, 접촉이 안 좋네요. 예, 제가 가진 그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아마추어의 그 실수로 공정한 토론회 분위기를 망칠까?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향후 봉화 농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 하셨는데 오늘 이 토론회 성과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이끌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학식과 경망, 그 다음에 정륜을 갖춘 두 후보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든든합니다. 진행자가 아무도 없을 것도 두 분이 원체 훌륭하신 분이라서 오늘 토론회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성과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봉화군 농민회에서 토론회 기획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5개 질문을 사전에 만들어가지고 오늘 토론회 전에 한 열흘 이상 전에 후보님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 그러면 각 후보님께서 한 문제당 한 4분 정도씩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 후보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이나 그다음에 다시 보완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좀 토론이 너무 격화될 것 같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그 문제에 대한 발언만 하시고 다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전체 문제에 대한 어떤 정리 발언을 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각 후보님께 미리 전해드렸던 질문지에 담았던 내용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농업보조금 문제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 잘 아시죠? 농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농민 100명에서 90명은 보조금 문제를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보조금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농업 보조금 관련한 사실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농업 보조 사업이 농민을 위한 거냐, 업자를 위한 거냐. 그러면서 사실 나는 나는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지금 봉화군 농업 보조금의 현실을 보면 가지수가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게 장목반을 위시한 이익단체가 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현직 군수는 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뒤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보조금 가지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사실 저도 농민으로서 한 5가지 보조금을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신청해도 되는 보조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니까 다른 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농 중심의 눈치 빠른 소수가 중복 수령을 하고 대다수 무지한 농민들은 보조금 수령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팽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문제점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기업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좀 발표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엄태양 후보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농업 보조금 문제가 아마 어느 농민을 만나도 어느 단체를 가도 보조금 문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농사 짓는데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려고는 타성이랄까 뭐 그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과연 그 보조금으로 우리가 이 농민 농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갑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문제도 지금 지급하는 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그 농기에 보조금을 줬더니 보조금만큼 농기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요새 선거철이잖아요. 다니면서 단체마다 가면 우리 보조금 많이 줄래? 얼마 올려줄래? 이러면 올려줄게 이럽니다. 그러면 선거철 기다렸다가 선거철 되면 보조금 많이 주니까 그때 이제 보조금 신청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보조금은 눈먼 돈인데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래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일부는 또 어떤 사람은 금방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장하고 빽 있는 사람 먼저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보조금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제 농민들에게 달래라고 주고 또 뭐 미국 FTA 하면서 또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찌끔찌끔 주다 보니까 이게 가지수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자처럼 한 200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보조금이 그 원칙대로 이제 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가의 식량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준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농업 보조금은 1차 산업인 농업과 타산업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농과 대농, 기업농 그렇게 이제 규모에 따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농은 많이 가져가고 기업농은 많이 가져가고 오히려 소규모 농가들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농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꼭 이제 뭐 품목별로 해가지고 정해서 이거는 뭐 퇴비의 보조, 비료의 보조, 뭐 비닐의 보조, 종자의 보조, 농약의 보조, 농기의 보조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비율을 통해서 준대요. 그럼 나는 사실 비닐가 많이 필요한데 또 나는 이제 농약을 많이 줬으면 좋은데 이런 거를 이제 그걸 고산하고 이게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보조금을 같은 값 주면 내가 필요한 걸 많이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해서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대농들은 오히려 그 종류대로 받아도 돈이 남아요. 뭐 이게 자재비 소비재 따로 받고 따로 받아도 다 쓰고도 이제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소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친환경 농업 보조 금액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그 친환경 인정받은 거 등록지 제품 마음대로 사라. 그래서 그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기농 자금도 뭐 480만 원인가 주는데 그 범위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훨씬 이 보조금 제도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모성 자재를 시작해서 농자재와 농기계 등 품목을
확대해서 이게 농가별로 보조금을 책정해서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 금액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경작 구매에 따라 보조금을 주되 여기에 이제 조건이 불리한 곳이라든지 소농,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 청년, 여성 농업인 뭐 이런 게는 가사음을 줘서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30초 이상 표가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말씀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자가 지금 자기 본분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자리 좌석이 좀 비었거든요. 뒷자리 서 계신 분 2시간 동안 서 계시면 힘드실 거니까 빈자리 좀 앞에 나와셔가지고 착석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문제로 우리 박노 후보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질의 내용 중에 농업 보조금 문제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관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2년 전에 TV를 보셨을 겁니다. 농업 보조금 줄줄 샌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TV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서 그랬느냐? 우리가 일단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 군비 지원이 50대 50으로 또 뭐 아니면 60대 40, 70대 30, 80대 20 이렇게 갑니다. 그럼 80대 20, 8대 2로 갈 경우에는 국도비 시군비 보조가 일단 80%가 가고 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억짜리 사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 20%를 안 들이고 80%만 가지고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에 가서 해석을 하면은요, 자부담 20%를 내가 내지 않고 준공을 했을 경우에 사업자는 공범행정으로 들어가고요, 그걸 준공을 해준 우리 공무원은 공문서 위조로 있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림축산부 장관님이 석용 장관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재산 쪽에 또 아니면은 뭐 군 전체 내재형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 자체가 이 특정 업체에게 있다는 이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렇게 할애가 되는 그런 현상이 와 있습니다. 왜냐? 이 시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일단은 직접 하우스를 굽히고 시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일단 장관님께 했어요. 내재형 하우스 우리 정부에서 내어준 설계대로 우리가 시설을 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직접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추후에 지원에 있다는 연락이 오기를 나중에 부가가치세 정산을 못해서 안 된다라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어촌 군수협의회 쪽에서도 앞으로 있다는 이거는 뭐 간소화를 시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특별히 고쳐야 된다라고 주 기자님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봉화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나무 묘목을 지원을 한다. 당초 예산에 일단 세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경산에서부터 묘목값이 2,000원 내지 3,000원씩 올라와요. 아마 봉화군에 보조사업 다 이래가지고 봉화에 일단 원래 몇 주 한다 이래보면은, 그래서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군 자체에서는 일례입니다. 우리 춘향하고 우리 쪽에 우리 포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정말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농 위주로 흘러 들어가고 소농들은 참 우리 속된 말로 맛도 못 보는 게 지금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군에 국도비 아니면 일단 군 자체 보조 사업이 약 한 300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세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국도비를 우리가 일단은 정산을 해낼 방법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시기를 놓친 우리 소농들은 정말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지금 속출되고 있는데,
우리 부문에서 이제 한 예를 들면 쌀농업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부터 일단 농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는데 300평당에 3만원씩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걸 이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방법에서부터 예를 들자면 고추 농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퇴비비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자대, 비닐, 치주대까지 이걸 한꺼번에 일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예를 들어 고추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시기가 비슷한 종류에 있다는 보조금은 같은 시기에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일단 집행을 하게 되면은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전체를 통합해서 실시함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상. 네. 주어진 시간보다 발언들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계시거든요. 네, 4분인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4분 30초, 우리 박 후보님은 5분을 발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련한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계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흩어져 있는 복잡한 이 보조사업을 줄이고 통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농가 직접 지불 소득을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작년에 강진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농가 규모에 상관이 없이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70만원, 물론 이제 첫 금액이니까 작습니다. 연 70만원을 그냥 농업 경영 안정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걸 내가로 삼고 다른 보조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직접 소득 지불을 늘려나가는 하나의 제도적 방편으로 도입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동아군에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 예, 그럼 박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해서 농업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소멸위기에 와 있습니다. 농촌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군이 전라북도 장수군, 또 경상북도의 의성군, 그리고 영양군, 청송군. 우리가 일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농업 비중이 높은 군입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의 농업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 실정인지 현실인지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농가 경영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예산 중에 직불금 비중이 일본이 52%, 또 스위스는 80%나 되고 미국은 63%인데 우리 한국은 12.6%에 불과합니다. 이게 매우 낮은 편인데 직불금도요 너무 세분화를 해놨어요. 논농업 직불금 속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말 그대로 반농업 직불금, 조건 분리지역 직불금, 경관 보정 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직불금이 있다는 거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런데 우리 농가들이 이해를 못해요. 논농업 직불금에 헥타르당 100만원, 100만원 그냥 지급을 해줬으면은 원래 농농업 직불금이 100만원 들어오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일단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정직불금은 11월 달에 들어오고 변동직불금은 그 이듬해 3월 달에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이게 농가에 혼돈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농가 쪽에 지원을 덜 할까라는 방법을 찾다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농업이 단체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농농업 직불금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농업직불금을 지금 현재보다는 일단은 더 상향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진군의 농업경영안전자금이 자금을 50억을 조성을 해서 각 농가에 1년에 70만 원씩 지급을 한다 말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하면서 강진군에서도 지금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죠? 여기에 지역화폐 연계 사업을 해서 50%를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70억 중에 35억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일단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만드는 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외지로 이 상품권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화폐를 마련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일단 우리 자치단체가 한 10군데가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죠. 전국 단위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약 한 50여 군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해서 매년 20억씩 적립을 해서 올해 이제 1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딸이 이게 지금 6개 품목을 정해놨거든요.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이렇게 6개 품목을 정해놓고 이 6개 품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일단 지원하자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의 농업경영안전지원 조례에 지금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업 발전 없이는 지역경제를 경영할 수 없다는 저 지론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봉화군의 전체 농가수가 약 한 6,500여 농가가 되거든요. 6,500여 농가가 되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은 65개 사업비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문세 당선되면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23초 또 초과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의무부님 한 5분 발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이제 농촌이 고령화 돼서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 절벽이 와서 아마 우리 봉화는 인구가 자꾸 줄고 또 상대적으로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농사 짓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민들도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공약에 3대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로 첫째 공약에 부자 농업인 육성 부분에 이제 방금 박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매년 100만 원씩 농민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명함이 있습니다. 예산만 한 70억 정도 책정해서 농업경영처에 등록된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씩 가구당 이렇게 지급할 걸 이제 공약했습니다. 농민이라면 혜택을 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상인들은 뭐냐 해서 뭐 지역화폐 얘기하는데요. 지역화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채택할 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도입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농업경영안정자금 100만으로 농민 소득이 안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봉화군과 국가예산, 국민이 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 부족의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100만원 가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직접직불금 제도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농업 직불금은 농업 예산의 30~40%는 직불로 줘서 우리가 농업 안정자금으로
안심 놓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농사를 짓지, 품목을 해서 뭐 보조금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그런 농업경영 안정자금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요사이 그 신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춘향이 어느 농가를 갔더니 소를 150두를 키우는데 그 소 입식비가 400만 원 차에서 한 6억 정도 드는데요. 수입이 한 달에 한 60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붕 위에다 태양광을 얹었더라고요. 그 지붕 위에 300kW를 얹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중치 1.5를 받게 돼서 월 1,0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그 공사비가 얼마가 되냐면 4억 5천 정도 들어요. 소 입식비에 6억이 드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얹었을 때 4억 5천을 얹어서 1,000만 원이 나와요. 소를 키우는 것보다 일 안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창고나 축사 그리고 버섯 재배사 이런 데를 그 신재생 에너지 그 사업과 겸용해서 하게 되면 우리 노회소득도 올리고 우리 노후 보장도 되고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또 국가 사업에 같이 하고 지구도 살리는 그런 일석삼조의 그런 노회소득 경영 농업 안정 소득을 올리고 또 노후 보장도 되는 그런 게 되고, 이 사업이 잘 되게 되면 아마도 겸용해서 기농 기촌 인구도 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농사지로 이렇게 만만하게 보러 이렇게 기촌했다가 기농했다가 농사지도 한 3년 내지 5년 만이면 반 이상이 다시 떠난다고 그래요. 이 농사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겸용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농업이 복합하는 영농 복합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노예소득도 오르고 또 노후보장도 하고 또 인구도 유입하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약도 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중에 누가 되셔도 저희 농민들은 내년에 연 100만 원의 경영 안정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시켜드리고 200만 원 받으면 더 좋겠죠? 예, 다음 문제는 세 번째 사전질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대규모 축사 문제입니다. 이게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골길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전국 어느 골짜기를 가도 이 대규모 축사 문제로 주민 갈등과 이 관가의 마찰 이런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축산을 갖다가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소를 키워서 고기는 먹고 싶고 소를 키우다 보니까 환경과 마을은 파괴되고 이런 이제 웃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친환경 소규모 축산 봉화 같으면 까만 돼지 장판 있죠. 그런 식의 축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거를 집단화하자, 클러스터라 그러죠. 한쪽 골 전체를 축산 단지화하고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규모 축사 건설의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공 후보님. 번갈아 가면서 먼저 얘기합니다. 축사 아까 오다 보니까 붙이는데요. 축사 환경 문제가 제법 많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돼 있고, 이 여름에 우리 작년 여름에 보니까 아마 데모하고 주민 갈등이 많이 생긴 게 축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사가 우리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이게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사업이기도 하고 또 없어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환경과 생활의 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도천에
뭐 종돈잔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시위가 있었고요. 또 그 가평에 또 기업형 우사가 들어온다. 또 뭐 명호 양복에, 그리고 또 지금은 보니까 어디 저 문단하고 저 상원에 또 뭐 돈사가 들어온다. 이래서 막 이렇게 더욱 바쁜데도 그 시위를 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그 축사와 환경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2011년 3월인가 저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공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축사 신중축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라고 공무안이 내려왔는데요. 뭐 인근에는 그 해나 그 이듬해에 조례를 제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구는 제정을 안 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또다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이거 축사를 제한해라. 하천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동네에서 오고 또 냄새 나는 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조례를 제정 안 해두고 그게 8개월이 지나서 조례 입법 예고해서 9개월 뒤에 받아서 하느라고 그때 이제 가평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그런데 일단 우리 축사에 대해서는 봉화군에서 조례 제정하는 게 늦고 또 인근에 영주나 안동, 예천 이런 데보다도 이런 데 사람들이 그 조례 제정되지 않는 동화 쪽으로 이렇게 와서 결국은 기업용 축사가 많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축사가 몰려 있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명호 쪽으로 가다도 그렇고 이 범들이 쪽에 가다 보면 아주 코를 이렇게 댈 수 없을 대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 축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도 중요하다. 그 축사에서 냄새가 나면은 그 동네 땅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소원이 저 냄새 좀 안 내게 해달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냄새 없애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도입해서 환경에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저히 그 동네에 놓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몇 군데 어리라고 지적 안 합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이 그 체면상 얘기를 못하지만 참고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옮겨야 되잖아요. 또 그냥 문 닫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 규모의 외떨어진 곳에 축산 단지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부터 또 이전을 하는 걸 유도하자. 그러려면 또 이렇게 보조금도 줄 수 있고 어떤 특혜도 줘서 이전시켜서 그 동네가 쾌적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시간 기업형 축산 인근에서 우리 가평에 들어오듯이 이런 것들은 어쩌든지 물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봉화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규모의 꼭 이제 축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정말로 환경에 동네에 피해 없는 곳에 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은 또 축산 단지에 소규모로 유치를 해서 이 주민 갈등이 축사로 문제로 생기는 걸 적절히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분 34초 지나고 있거든요. 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박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축산업은 이 경종농업과 더불어서 우리 농업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아주 조화롭게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같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축산 규모를 놓고 보면은 소가 24,000두, 돼지가 일단 34,000두 정도인데 영주의 사육도수 절반입니다. 우리가 영주는 지금 소가 46,00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란계는 230만 수로 전국에서 최대 밀집 사육지역이 봉화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농촌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은퇴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 동네에서 5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소는 100m 또 돼지 닭은 500m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거리를 두고 일단 이렇게 축사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은 그 농어촌 군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님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회장단에서 다 모였는데 정평 군수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라. 왜요? 이게 이제 정평군에 양돈장이 들어서는데 허가가 나는 지역에 허가를 해줬더니만 그 동네 주민들이 전체가 머리띠 메고 있다는 군청이 와서 시위를 한다.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석한 우리 군수님들이 너나 없이 다 했다는 이게 절단났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게 봉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요 축사를 짓게 되면 주민동의서를 진구를 했습니다. 그 동네 마을에서 있다는 주민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축사 허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14년 말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자체 내에서 불평형 규제를 없애라라고 있다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동의서 진구를 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에 일단은 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동의서 진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바로 허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봉화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관님이 그날 당일에 건의를 했어요. 이게 주민동의서 진구를 이제는 법제화시켜야 된다. 이래서 축사 신축에 따른 주민동의서 진구 법제화 이래가지고 제목을 지어서 지금 장관님께 일단 우리가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동네마다 우후죽순처럼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명호의 우리 양돈장이라든가 아까 의무원이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에 지금 이제 축사 대단히 축사가 들어서는 게 지금 이제 집단 민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일단은 법 위의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따로 이렇게 집단화시켜서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자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지금 AI다 구제역이다 난리가 나 있잖아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 한 농가 한 축사에 발생이 되면은 반경 500m 3km까지 살처분을 해야 돼요.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쓸어 묻으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다 했다는 우리 국가가 보상을 하고 군비로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은 언제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향하는 방법도 동물복지형 축사로 가라. 밀집 사육하지 마라. 이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절대 대단히 사육단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사육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기업형 축사, 대규모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의무부님 말씀하셨듯이 소 150도 송아지 400만원씩 주고 사려면 6억 들어갑니다. 적어도 일단은 그래 150도 사육하려고 하면 300평이 있어야, 한 500평이 있어야 돼요. 500평 같으면은 조성해놓고 분양을 하게 되면 한 20만원씩 한 1억 더 들어가야 돼요. 축사 짓는데 2.5평에 한 마리씩 넣는 것 같으면은 전체 일단은 그래 이 300평 지어야 돼요. 평당 요즘에 일단 한 7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한 2억. 그러면 9억 정도 들어가요. 소 150도를 먹이려고 축사를 짓고 사육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기존의 축사를 놓아두고 그쪽에 우리 소농들이 가서 일단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방문님. 네, 죄송합니다. 지금 45초 초과했거든요. 잠깐. 예. 다음 부분에 내가 시간을 좀 제가. 네, 잘하겠습니다. 부분이라서 이게 안 갑니다. 안 가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일단 기업적 축사들 양돈 막 이런 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우리 봉화가 똥더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도촌의 양계단지가요. 처음에 그 단지를 만들 적에는 도촌 주민, 하천 주민들이 3만수, 4만수, 5만수 사육을 했습니다. 지금요 거기에 우리 봉화 주민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외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주인들은 내려오지도 안 하고 농장주만 갖다 놔놓고 거기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 방제하는데 우리 소동에 얼마나 들어간다 합니까? 근데 이분들은 상권을 다 또 영주래요. 지금 힘 안 나서 못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축사의 거리 제한, 조례 제한을 더 강화하든가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가를 일단은 설득시키고 환경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일단은 축사는 현재 체제로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 후보님 죄송한데 정확히
1분 50초 초과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질문에 대해서는 2분 정도를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상 시간보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분에서 15분 정도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질문지로 전해드린 질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그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제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농업 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을 갖다가 같이 얹혀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얹히기 좀 힘드나? 네, 그러면 따로 하되 좀 짧게 저기 우리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3분씩 시간을 드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4분씩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미리 좀 안 쓰시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 농업 그 농민 지위 향상 문제 먼저 하죠. 뭐 따로 그냥 따로 할까요? 네, 따로 합시다. 따로 그러면 네. 저는 그럼 몇 분입니까? 이렇게 3분? 네, 3분씩 두 번 네, 드리고요. 두 분에 대해서 네. 우리 의원님께는 4분씩 두 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민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 저명한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성장 동력이 뭔가 조금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페미니즘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즘. 한국 사회 여성의 사회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미래의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달려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농업에 있어 가지고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후 한국 농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여성 농민이 전체 농업의 절반 이상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은 농업 정책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이 아직은 많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전국 여성 농민회등, 여성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 농민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군청에는 여성 농민 전담 부서를 만들고 좀 실제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질문은 우리 박노 후보님께 3분의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또 여성 농업인들에 의해 농가 경제가 좌우지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부근에는 우리 평야지대보다가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투용작물의 재배 비중이 높아서 여성 농업인들의 인력이 영국 현장을 다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농사일과 더불어서 가사일까지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제도나 지원 정책들은 여성 농업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기제정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또 여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번기에 마을 단위나 장목반 단위에 공동급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급식 시설은 마을 회관이나 유유시설을 개보수하고 급식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지원 단가가 지금 현재 4만원인데 8만원을 늘려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단가가 4만원인데 8만원을 늘려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하고 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상담과 교육 그리고 여가 활동을 비롯한 여성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농업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고 조직활동 범위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염태양 후보님 이 질문에 대해서 4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분 지위가 많이 올라가야 될 텐데
제가 저 집사람하고 우리 약국하니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날 밭에 가서 풀을 뽑아요. 처음 갈 때는 그냥 벚천 보러 가자고 가는데 한 풀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뽑자고 하는데 이제 풀밥 또 날 건데 난 귀찮아서 밭하면 다리가 저려서 이게 여자분 앉아가지고 헤어질 때까지 안 가고 계속 뽑아요. 그 결국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무릎 수술했어요. 물렁뼈. 그 여자분들은 뼈도 약한 데다가 또 예성이 있어서 그냥 보거나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쇠빠지기 일은 하는데 농산물 팔 때는 꼭 남자가 팔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술도 먹어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부인들이 돈 달라고 조르고 이런 부인들이 많이 하는데 돈은 남자가 가져가고 이렇게 그런 실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지연부에 보면 남자 이름이 올라가고 여자는 보조로 돼 있어요. 이런 여자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농지연부도 이제 등재를 같이를 하고 농업 경영체 이름 들어가서 또 뭐 재해가 났을 때 재해 혜택도 여성이 받을 수 있도록 농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또 그 농지를 여자분도 갖고 남자분 이름으로 있을 때 팔았을 때 말이죠. 양도소득세도 보면은 남자분이 많이 소득 올리면 여자분이 적으면 또 농민이 아니라고 해서 또 세금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이 많이 불리한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뭐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여성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농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해요. 근데 이게 여성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새 하드 소프트 시대라고 그래서 전쟁도 여자들이 더 잘한대요. 이제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소프트로 하니까 그래서 농기에도 이제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교육도 강화해서 그 농기계 운전도 하는 그런 교육도 여성이 하고 또 교육을 받을 때 부부가 같이 온다든지 여성이 오면은 교육 점수를 더 주고 앞으로 보조금이나 농지원금 같은 것도 또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해서 부인들이 교육을 많이 받도록 농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또 견학을 갈 때 우리 우수농가 견학을 갑니다. 여자분들 가사일 때문에 또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빠져요. 근데 실제로 일은 여자분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기회도 늘리고 견학도 한다. 또 국내 견학도 있지만 해외 견학도 여성들이 문을 많이 개방해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교육도 받고 농업 참여도 하고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특히 육아 교육 같은 거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애를 키우면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육아 도우미라든지 가사 도우미를 하고 또 아픈 경우에 또 이제 농가 일손돕기라든지 농가 도우미를 이용해서 농사를 또 돌봐주는 그런 여성 우대 정책을 해서 여성분들도 농사 지으면서도 병 안 생기고 또 어디 해외 견학도 잘 가고 또 농민단체에 모였을 때 또 제대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군수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단체가 생활 개선에 뭐 여성 농민단체 이거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뭉쳐서 나와서 농사도 배우고 힘있게 자신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농사가 여성분이 주로 많이 하는구나. 또 여성들이 많이 그 지휘를 하고 또 대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네? 껴드기. 네네. 사회자 말씀하세요. 예, 우리 후보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드린 대로 지금 개인 질의서들 다 작성하셨나요? 예. 원래 후보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질의서 작성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진행 요원들께 쭉 이렇게 네. 그러면 왼쪽에서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혹시 질의서를 작성하신 분이 있으시면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통로로 진행 요원들이 지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진행은 바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예. 그러시죠. 예. 농업 인력 문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 키위 수확할 인손이 없어가지고 관광객한테 키위 수확 처리 안 해가지고 키위 농장에 취업을 허가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또 일본에서도 취업 비자를 일본어 시험을 면제해서 농가에 취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 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호주, 일본 할 것 없이 국제적으로 인력 쟁탈전이 일어나고 이런 현실입니다. 당장 뭐 지자체 간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영양군에는 농작업에 종사하실 분들을 유치해서 숙식을 제공해서 현장에 실어나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화도 좀 그런 면들에서 이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보관들을 두 분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먼저 엄태양 후보님 4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농업 인력 요새 뭐 청년 창업 걱정하는데 앞으로 그 도시도 인력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인구 절벽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제 그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이 줄어가고 점점 심해지는 일본이 그런 겪었던 것처럼 농사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인력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인 그 농사에 하는 분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고 저도 이제 그 재직 시에 그 캄보디아 자매결을 맺어서 거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 또 농사를 잘 못 지니까 그 가서 우리 농업인들 가서 일도 거들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우리 농번기에 그 사람도 겨울에 농사하니까 그 봄부터 와서 가을까지 농사 짓고 보내면 어떻게 되냐 막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추진하는 계획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 실현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다문화 가정 교육한 결혼한 그 청년 신랑들을 보고 너 저같이 농사 지면서 그 동네 사람 경기도 가르치고 농기도 가르치고 해서 그 교육시켜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그 사람들 불러서 농사 좀 거들어주고 또 겨울 되면 그 가서 농사 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건 실행이 좀 됐었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농사에서부터 이민을 받았어요. 이민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았는데 한국도 하와이에 파인애플 농장에 처음 우리가 해외 인력 지출이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거기도 해외 인력 못 씁니다. 얼마 안 가면 그 사람들도 동화가 돼서 인건비도 오르게 해서 해외 인력도 이제 계속해서 확보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우선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농사에도 데려와서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도시에 일 못하는 일자리 없는 분 많아요. 그분들도 이제 농사를 가르쳐서 농사 일들도 필요하고 또 기농기촌인들이 오면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을 짧게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인건비를 줘가면서 1년 정도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제도도 많은데 문제는 숙식할 곳입니다. 숙식할 곳은 우리가 이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같은 게 이제 많이 지어졌는데 그런 걸 일부 해서 거기에 숙식을 시키면서 일손을 외국 근로자나 도시 근로자 이런 분들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농사 가는 거는 인력 문제는 농가 일손에 손이 적게 드는 그런 농업을 이제 가야 되는데요. 전에 사과나무에서 키작은 사과나무 도입해서 기존의 사과나무보다는 인건비를 5분의 1이나 줄였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약에 넣는 미래형 스마트팜, 스마트 농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인건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그리고 환경도 좋은 곳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양계를 하는데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어요. 육계 같은 데는 병아리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료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또 온도 습도 다 맞춰서 이게 해서 나중에 한 40일 지내면 다 익으면 몽땅 또 드러내고 또 얼마 동안 소독해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안 됩니다. 앞으로 농사도 그런 식으로 뭐 토마토 농사, 딸기 농사 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박농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사과, 고추, 또 수박 등 이 경제작물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한참 사과 적과철입니다만 사과 적과할 때 수박 순칠 때 사람이 없어서 영주 안동에서 인력을 모시고 옵니다. 하루 일당은 약 한 10만 원에 정도 상회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2016년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산하고 명호하고 소천 춘향 등지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다소 성과는 냈습니다만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 제산에 수박 순을 치고 이제 뭐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였어요. 권역센터에서 우리 비자 없이 밀국 쪽이겠죠. 그래서 오신 이제 그 외국 근로자들이 26명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입국 관리소에서 와서 몽땅 데려가 버렸어요. 불법 체류자로 해서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 일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일단은 베트남의 우리 빈정성과 동라이성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70명을 지금 MOU하기 위해서 제가 3월 달에 현지에 나가서 그쪽 팀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이번에 또 다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또 총무과장님이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MOU만 마치면은 바로 외국 근로자가 우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해요. 베트남보다 캄보디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일을 잘한다. 또 어떤 분들은 캄보디아보다 베트남이 낫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국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잠을 재우고 일을 시키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 농촌인력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지금 각 이동에서 관리는 우리가 군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회관이나 경로당에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게끔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이 식전부터 일단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분들이요 단지 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놀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서 한 번은 내가 꼭 놀려주겠다. 놀려주는데 노는 날이 비 오는 날이다. 네? 노는 날 비 오면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없다. 노는 날을 비 오는 날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려주겠다라고 일단 얘기도 하고 그 나머지 세부 사항들은 우리가 실무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제 계절 근로자 70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이 농가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농민회에서 사전 제출했던 5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 들었고요. 과거 농민이 편하게 농사 짓고 잘 사는 농업이 되기 위한 두 분의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전 질문지에 작성해서 제출한 질문지를 중심으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질문지가 한 10장쯤 들어왔는데 이걸 사실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제출한 질문지에 질문 안 주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 질문은 저희들이 이 토론의 이후에라도 그 후보자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공동 질문입니다. 두 분한테 동시에 묻는 질문인데, 명호면의 윤석훈 씨
어디 계십니까? 예. 친환경 장목반 회장님, 무료 회장님이시랍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질문이신데, 질문을 직접 좀 드리시죠.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화 친환경 장목반 회장 윤석훈이라고 합니다. 네, 농업 환경이 많이 어려운데도 현재 공공급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 급식을 저희가 선도를 해왔는데요. 저희 장목반은 4년 전에 4천만이 불과했던 매출액을 작년에는 10억이 넘는 기록적인 매출 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학교급식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물적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상식 의원님이 추진 중이었던 서울 공공급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대구 친환경 학교 급식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노력만 잘하면 100억 가까운 시장이 수요가 나옵니다. 이거는 봉화군 300여 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 학교 급식 유통 현상은 어떠냐면 30도가 넘는 더위에 신선 농산물을 갑바 씌워가지고 차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아무리 수확을 해도 저장할 시설이 없습니다. 좋은 상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밭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식재료이기 때문에 전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는 씻어야 되고, 양배추는 까야 되고, 양파도 까야 됩니다. 그런데 세척과 이 까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창고와 기퉁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자각망 쳐놓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슨 지원사업, 보조사업 다 좋은데 이런 공공급식 시장,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공공급식 시장, 농민들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열렸는데 이에 대한 군수 후보님들의 지원 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번에 동시에 드리는 공동 질문이니까 이번에는 박노 후보님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지리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장단에서 저를 또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 앞에 지금 산지농산물 공판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농산물 공판장에 사과를 비롯한 일반 작물들을 이제는 안동에 내려가지 않고 봉화에서 거기에서 직접 중도매인을 부르고 경매사를 불러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고 거기에 그 시설을 할 때 친환경 급식 창고, 저장고 거기에 있다는 공동 작업장 다 때리겠습니다. 다 때려 넣어서 거기에서 물류가 수송이 될 수 있도록 기초화를 꼭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오늘 저 뒤에 이상식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정말 전국 가톨농민회 회장까지 하시면서 농업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자입니다.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서울시와 공공급식에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천 황평분교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오토 캠핑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은 서울시와 우리 봉화군이 MOU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와 앞으로의 공공급식 시장은 이제는 방대하게 열려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협의를 해서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 작년에 참 노력 많이 했어요. 학교급식,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에 1년 연 매출 10억 올린다 그런 건 이거는 뭐 대단한 실적입니다.
해서 우리 봉화농업이 친환경 농업의 메카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다음은 태양군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친환경해서 하는데 힘들고 생산이 줄고 한데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인정을 잘 받아야 되니까 인증 제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자인데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아까 이게 공공급식 시장에 우선 공급하는 게 아주 직거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친환경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우리 강물도 이렇게 오염이 안 됩니다. 이 비료나 이런 농약 이런 걸 적게 치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이래서 그런 대가로 우리가 그 친환경 농업에는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헥타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0가구에 200헥타 정도 되는데 그 1000헥타 정도를 늘리게 되면 한 30억 정도를 친환경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일정량이 확보돼서 우리 공공기관 제공할 수 있는 그 친환경 농산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업 통합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이게 친환경 농산물 물류 비축 센터 아까 저장고 뭐 이런 거 운송 그러니까 냉동차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런 것도 만들도록 하고요. 아까 이상식 의원이 했다는 서울의 박원순 시장과 얘기했다는 그 급식 아마 그건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구청당 학생 8만 명 정도면 우리 봉화군에서 생산하는 거 뭐 이게 아주 10분일도 못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되려면 우선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저장시설, 운반시설, 가공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그 처리, 선별, 포장, 가공,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하고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일정량을 냉동차로 이렇게 수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보조를 해주면 아마 직거래장이 되면서도 친환경 농산을 하고 친환경 농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비료나 농약을 훨씬 덜 치기 때문에 이게 강물로 덜 내려가서 우리 하류에 있는 부산이나 대구 뭐 이런 데서 우리 그런 상수도 요금에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서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보조하는 요금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합리적인 거니까 그런 제도에서 많은 보조가 나가서 그런 친환경 농산물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용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서울에 우리 한야구 식당이 있습니다. 한야구 식당을 아주 큰 걸 이제 어느 기업체나 뭐 이렇게 큰 제일가에 가서 만들어서 우리가 질 좋은 한야구 식당을 부위별로 한야구 고기를 공급을 하는 한야구 식당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공급할 때 이 친환경 농산물을 같이 이렇게 파서 이제 채소나 뭐 과일이나 후식으로 쓰는 거라든지 뭐 또 산나물이 나올 때는 나오고 또 가을에 송이가 나올 때는 송이 한야구 이런 세트를 해서 한 1인분에 한 1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농산물을 같이 한야구와 같이 직접 식당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도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홈플러스나 뭐 이렇게 이마트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직접 식당에 가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식당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제 시장 가서 사는 그 인력도 줄고 또 그 농산물을 공급할 때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같이 띄어서 판다는 거죠. 그러면 1호점이 잘 되면 그게 여러 군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프랜차이즈가 되는데 그게 한 군데에서 만약에 하루에 5마리씩 소를 죽여준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마리 1년에 150마리 1년에 1800마리 2년치 하면 3600마리가 나가는데요. 그 몇 개만 생기게 되면
우리 소고기 파는 것도 걱정 없고요. 거기 농산물 파는 것도 걱정 없다.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걸 시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무부께서 2분을 더 초과 말씀하셨습니다. 2분. 예. 저기 윤석훈 저기 질문자님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약속대로만 해주시단 네. 네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질문을 작성할 때 영풍 습포 재련소 문제는 직접 농업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참가하신 분들의 요구 때문에 다시 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나 보니까 환경 문제와 농업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딱 옷을 봐가지고 질문지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영풍 습포 재련소 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고요. 또 한 분 질문지라고 하신 분 어느 분이신가요? 아 예. 같은 영풍에 대한 질문인데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풍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예 여성분이 그럼 좀 질문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한 개 더 있는데. 예,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두 분에게 동시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3분씩 일시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까운 도산면, 안동시 도산면에서 왔는데요. 18년째, 귀농한 지 18년째 되는 연수입니다. 안동에서는 이런 기회가 없어서 또 봉화에 지인이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배우러 왔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이런 진지한 농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영풍석포 재련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다른 농업 문제들은 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작은 공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어마어마한 규모고 환경오염 실태가 이렇게 네. 네. 이거 농 관련 없는 질문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지를 읽겠습니다. 네. 농생각이랑 안동군의 질문을 받으시는 거는 적당히 안 맞습니다. 봉화군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질문자를 바꿀까요? 봉화군으로? 네. 네. 네, 그럼 저기 영풍 습포 재련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서로 좀 날카로우시지 마시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영풍 섭포 재련소 대책위원회를 한 5년 동안 맡아서 끌고 오고 있는 수석대표 전미서입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한 게로 앉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풍 재련소에 대해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 그 후보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 한 2012년 이후 한 50여 차례 과태료는 치경 처분도 있었고 책임자 교체나 계속되는 지정피해서 공공수역 유출을 불법 비밀 배출구를 운영하면서 이거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영풍 재련소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 이후에 진행될 상황은 행정심판은 왜 여기서 여쭈어보느냐 하면은 강물로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하류에 있는 그 상수도 기금을 상류로 끌어올 수 없는 어떤 입장도 되고요. 또 이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친환경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그 농관원에서 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불법 그 공공수역 유출을 계속하고 있고 자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관이나 도청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이런 기업을 조치하고 있는 봉화군에 대한 어떤 입장도 지금
발표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이 1,2,3공장을 토양 정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1,2,3공장 그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봉화군에서 형사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소송에 불복하여서 지금 봉화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이 그 영풍 재련소량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청정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봉화군에서 관광사업과 수목원이나 산타마을을 운영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봉화군의 어떤 농산물도 자꾸만 이런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은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그 영풍 석포 재련소에 대한 존치에 대한 그 후보님들의 그 수장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영풍 그 석포 재련소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특정 후보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뭐 봉화에는 사실 40년, 50년 된 고질증이 보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특정 후보를 향한 질문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같은 지혜를 모은다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 질문을 하셨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걸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예. 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먼저 말씀, 어떤 후보님이 말씀, 예, 우리 박록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미선 대책위원장님, 정말 우리 환경을 위해서 가장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대정부 투쟁까지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풍재련소가 종업정지 2개월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곧바로 일단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영국 도의원님, 김재일 의장님과 함께 석포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석포면 대책위원회하고 또 회의도 가졌습니다. 지금 석포재련소는 생존권을 주장하는 석포 주민들과 또 환경권을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 환경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석포재련소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불신하고 또 재련소 측에서는 재련소 인근의 오염이 자신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 또 민간단체와의 회사 간 이견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봉화 국민이 함께 살아가고 또 누구나 골고루 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 일단 군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석포 재련소의 환경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봉화군은 석포 재련소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분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석포 재련소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책회의를 할 때 제가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민선 5기 봉화 군수로 취임을 해서 석포 재련소 측에다가 요구를 하기를요, 당신네들이 이 공장을 계속 이끌고 가려면은 포스코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견학을 시키는 코스를 만들어라. 그래 놓고 우리 지금 협곡열차가 분천역에서 출발을 해서 천암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포역에서 회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석포에서 내려가지고 영풍에 견학하는 관광객들은 견학을 하고, 또 석포 재래시장 투어하는 분들은 투어를 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되살아나고 영풍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일단은
수차례에 걸쳐서 주장도 하고 권유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점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봉화 군수로 당선이 되면은 낙동강 살리기 조례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사님. 다음은 우리 은장부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석포 영구제로소 문제가 상당히 우리 영남의 큰 이슈로 돼 있고 꼭 해결돼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영구제로소는 아마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환경법이 좀 느슨했나 봐요. 그때 환경 오염물이 많이 배출돼서 논밭 같은데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때는 농산물 생산된 걸 폐기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강에 떠내려 보낸 그런 폐기물이 강바닥에 많이 쌓여 있는 걸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2013년 이후에 43건이나 되는 환경 위반이 지적됐고 또 작년에도 그 조업정지가 온 걸 과징금으로 바꿔주고 그랬을 때는 이게 석포의 그 영풍재련소가 직원 한 12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석포 주민이고 그 가족이고 또 거기 상권이고 그래서 석포가 이거 영풍재련소가 없어지면 없어진다. 그런 분들 절실한 생존권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위에서는 이 물 때문에 우리 관광이 저해되고 또 이렇게 우리 건강도 하고 부산까지 이런 오염이 돼 있어서 꼭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석포재련소에서 언론에 보면은 4천 수백억을 들여서 2019년 21년까지인가 이렇게 하다가 좀 땡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방류 시스템을 해서 완전히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또 약속을 잘 안 지키면서 자꾸 늘어뜨리고 그 공장만 만지고 환경은 안 하고 이런 문제로 돼 있어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그 석포재련소를 갔어요. 그래서 그 본부장 보고 왜 이런 보통 기업체를 가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견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사람 오는 걸 그렇게 겁을 내느냐. 우선 오면 그 환경 처리 시설을 다 멋지게 꾸며서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그 견학 코스를 만들어서 그 자랑을 해라. 왜 그걸 자꾸 숨기고 이럴 정도로 있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주민의 그 희생위에서 이게 기업이 돈을 벌고 또 1년에 1조 4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는데 그 주민의 보상을 해라. 보상하는 방법은 지금 일일이 돈은 줄 수 없겠지만 그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노인정 할머니 집 그리고 체육관, 체육시설 사우나탕 그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런 게 해서 그런 투자를 해서 주민에게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그 고려아인이라고 있습니다. 자에서에. 그건 1년에 30억씩 주민에다가 한대요. 근데 봉화의 영풍재련소는 3억도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난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과 영풍재련소가 상생 협의를 해서 주민의 복지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제도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환경시설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주민과 상생하면서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환경 감시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걸 잘 지키면 제수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자꾸 어기고 환경시설을 안 하고 오염 배출한다 그러면 이거 공장 폐쇄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러면 석포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환경이 있어요. 그 지역에 얼마든지 공장 없애는 데다가 아주 그 알프스산 같은 그 강가에 그 전원주택도 질 수가 있고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도 만들어서 그 주민들에게 정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폐쇄되는 것도 걱정 안 하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 어디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기도 한 정미선 회장님 사실 좀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추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사실 명품 이 문제만 가지고 따로 토론을 해도 밤새 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분히 못 하신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이 3분씩 딱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는 걸 그렇게 하죠. 네, 어떤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예,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 군수 초대 2대, 4대 이렇게 겪으면서 군수를 10년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반이 약해서 제가 가장 중심을 했던 것은 바퀴반 정비, 경지 정리. 이걸 경지 면적에 비해서는 아마 전국에서 1등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농어촌 도로를 이제 생활 차조 사업이라는 걸 해서 농어촌 도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사과가 재래식 사과였어요. 키 작은 사과나무 국가에서 수입이 안 된다는 거 여기 계신 분 이창수 몇 분 계십니다. 직접 이태리 티롤 지방 가서 묘목을 공항에서 가마일 가죽 도론이라고 이게 이제 빼앗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다 번졌는데요. 그것도 한약으로 소가 우리 같은 값을 받아야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 나는 한약재를 가지고 한약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업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4차선 그 도로 나기 전에 거기다 한 3만 평 부지를 미리 해서 거기다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짓고, 우리 산지유통센터 그것도 부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능금조합도 들어가고, 농기계 임대하는 센터, 한야구 식당 이런 거를 했고, 지금 거기다 그 안에 아마 박 교수님이 로컬 푸드를 넣었는데요. 저는 거기에다 APC를 한 개 더 넣으려고 생각했었어요. 천상 지금 하려고 그러면 산지유통 다른 데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농업에 기반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걸로 농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덜 들고 생산량을 높이는 스마트팜 시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농업의 대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노 후보님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봉화문농민회 최만욱 회장님, 또 이병헌 사회자님, 또 송성일 우리 진행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있어가지 않고 이렇게 경청을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끝까지 토론에 임해주신 은태양 부모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한 좋은 공견들이 민선 7기 봉화군의 농업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농업 비중이 60%가 넘는 우리 군은 농업의 성장이 지역 발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군의 농업 총 생산이 5,010억이었습니다. 향후 2020년에는 7,000억을 달성하도록 또 부자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농업인 여러분,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2시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많이 들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만 있으면 밤새 사실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원체 농업이나 지역이란 애정이 크시고 저는 두 분 다 찍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떡하죠? 한 번만 찍어야 되니까. 그러면 토론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봉화군 농민회에서 앞으로 4년간 봉화군을 이끄실 두 후보님께 저희들이 정리한 농업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준수가 되실 거니까 필히 농민회가 고민했던 공약 정책 제안들을 나중에 임기 중에 좀 고민을 해달라라는 일종의 제안서입니다. 네, 우리 저기 최만혜 회장님 준비해 주시죠.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우리 방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서를 전달할 텐데요. 이 제안서는 우리 봉화군 농민회가 봉화농업에 대전환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4개 분야에 17개의 이러한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각 후보님께 전달을 하고 나중에 이 제안서가 군정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봉화농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가시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또 지금 농민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후보님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분에 사진을 찍으시고 그러고 가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